이게 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면 1970년대 초반에 뭐가 있었냐 그러면 이 오페크라는 게 이제 이 중동에 있는 산유국들의 일종의 어떤 그 뭐지 협의체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뭐냐면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석유를 이제 채굴해서 파는 국가들이죠. 근데 이 나라들이 보니까 석유 가격이 너무 싼 거죠. 자기들 생각하기에.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갑자기 석유 가격을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석유는 그 당시에는 주로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주되게 공급하는 국가들이니까 이 공급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미시형적 배우면 일종의 독점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격을 올려도 이 석유를 소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울며 기자 먹기로 이제 석유를 소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우리 가격 지금 현재 석유 가격이 너무 작아, 너무 낮아. 앞으로 가격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가격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공급을 줄이는 거죠. 공급을 줄이면 당연히 석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지금 이게 이제 석유 수요와 석유 공급인데 갑자기 공급을 줄이면 이게 이제 균형 가격이었는데 그죠? 이게 균형 가격이었는데 갑자기 공급을 확 줄이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러면 초과 수요가 발생하니까 결국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석유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973년에 석유 가격이 11% 올랐고 74년에 석유 가격이 그 전에 비해서 이제 68%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사계획이 엄청나게 오른 거죠. 거의 지금 이거 75년에 또 16% 올랐고 그래서 한 3년 동안 거의 지금 이렇게 보시면 석유 가격이 한 2배가 된 거죠. 그러면 생산 비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거의 2배 가까이 생산 비용도 증가하게 된 거죠. 이게 일종의 서플라이 샥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생산 비용이 증가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상품 가격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상품에 대한 가격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오일 샥이 발생했는데 그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원래 기업의 입장에서는 원래 균형점이었겠습니다. 총 수요와 총 장기 총공급, 단기 총공급 곡선이 만나는 요 A점이 균형점이었는데 근데 갑자기 뭐 한 겁니까? 석유 가격이 팍 올라가니까 생산 비용이 올라가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 가격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가격을 이렇게 올린 겁니다. P1에서 P2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총 공급 곡선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제 옮겨가게 된 거죠. 그러면 총 공급 곡선이 올라가니까 새로운 균형점은 어디가 되냐 그러면 B점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B점에서 보면 지금 상품 가격이 올라왔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균형량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장기의 총 공급량보다 풀 인플로이먼트 양보다 단기의 이 아웃풋 양은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B점입니다. 경제가 안 좋아진 거죠. 상품량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는 기업이 물건을 적게 팔았다는 이야기잖아. 기업이 왜 물건을 적게 팔았습니까? 왜? 상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 왜냐하면 생산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죠? 그래서 생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사람 입장에서는 물건 값이 비싸니까 물건을 적게 사겠죠. 그러니까 기업은 물건을 적게 만들고 물건을 적게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건을 적게 만드니까 기존에 10명 고용하던 거 이제 뭐 8명 고용한다든지 기존의 각자 사람들이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던 거 이제 30시간 일하게 되고 이러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혹은 사람들의 소득이 줄어드니까 소득이 줄어들면 당연히 상품 수요는 또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B점으로 단기에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상품 가격은 올라가게 되고 아웃풋은 이전보다 이제 줄어든 거죠. 이게 B점의 상태입니다. 경제가 안 좋아집니다. 이게 오일샥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오일샥 때문에 70년대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렸던 GDP 성장률 보시면 70년대 초반에 GDP 성장률이 감소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미국하고 이제 보시면 그 이유가 이제 오일샥의 영향입니다. 자, 이제 그런 상태인데 결국은 장기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단기의 현상이지 B가 생긴 거는. 장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기에는 결국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단기 균형이고 Y2와 Y바는 장기 균형이니까 장기의 균형량이 단기의 균형량보다 더 지금 큰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장기의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초과 공급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궁극적으로 떨어져서 다시 원 상태로 나중에 돌아오겠죠. 그지? 요게 이제 샥의 장기의 이제 트랜지션을 거치면서 옮겨가겠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이 B점에서 A점을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그거는 모릅니다.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거죠. 뭐 5년, 6년이고 뭐 4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 걸리면 5년 동안 어떻게 됩니까? 계속 자기 소득이 줄어드니까 경제 전체에 있는 구성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지. 지금 우리 1년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터진 지가 1년도 안 됐지만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상황인 거죠. 이 기간이 경제 이론에서는 이 기간이 얼마인지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그 궁극적으로는 A로 가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B 상태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오일 샥의 그 일종의 이제 서플라이 샥의 영향입니다.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 74년, 73년, 75년에 석유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지, 그지? 석유 가격, 빨간 게 석유 가격이 그겁니다. 올랐는데 물가도 이게 CPI인데 인플레이션 레이트입니다. CPI를 가지고 측정했던 물가 상승률입니다. 인플레이션 레이트라는 게 물가가 아니라 상승률인데 물가도 많이 올랐죠. 20% 엄청 많이 올랐네, 그지? 이 기간 동안에. 요게 물가 상승률입니다. 그러니까 6%였다가 10%였다가 또 8%였다가 뭐 6% 좀 떨어졌다가 6% 조금 올라왔다. 70년대 보면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 이유가 이 오일 샥의 영향이라고 이제 오일 샥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게 미쳤다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실업률도 보시면 73년부터 이제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73년, 74년, 75년 되면 더 훨씬 많이 증가하겠죠. 이게 이제 오일 샥의 영향인 거죠. 73년과 비교해보면 77년에도 실업률이 굉장히 증가했죠, 지금. 거의 한 7% 가까이 됩니다. 75년에는 18% 되고, 실업률이 증가했다는 건 경제가 그만큼 안 좋다는 이야기겠지. 뭐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뭐 실업률이 조금씩 감소해서 리커버리 되지만, 이 시간이 73년부터 따져보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 그지? 이 기간 동안에 경제가 안 좋아진 상태니까. 그지? 사람들이 이제 엄청나게 싫어하겠죠. 이게. 이 기간이 뭐 잠깐 몇 개월도 아니고 몇 년간에 걸쳐서 발생하고 있으니까. 네. 요거는 이제 그 70년대 후반입니다. 그랬다가 이제 70년대 후반에 또 한 번 오일 샥이 터졌습니다. 요때가 지금 언제냐 그러면 70년대 77년 이게 소유 가격인데 다시 이제 79년 80년에 소유 가격이 또 한 번 올랐습니다. 소유 가격이 또 오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물가도 등달아서 오르고, 그지? 그리고 실업률은 이제 다시 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지? 실업률이 굉장히 지금 높은 상태에 있는 거죠, 여전히. 그러니까 이 오일 샥이 영향이 어떤지를 아시겠죠, 그지? 이건 또 뭐냐 그러면 80년대에는 이제 석유 가격이 한번 쭉 감소한 적이 있습니다. 80년대 중반에, 86년에 보면 석유 가격이 거의 지금 엄청나게 많이 줄었네요. 지금 여기 지금 빨간 게 석유 가격인데 지금 네거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계속 네거티브니까 엄청나게 많이 줄은 거죠, 지금. 석유가. 당연히 석유 가격이 줄어드니까 뭡니까 이게 이 인플레이션 레이트, 물가 상승률도 이제 감소하겠죠.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가 점점 회복되고 있죠. 실업률도 이제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반대가 된 거죠.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오일 샥은 애드버스 오일 샥, 저기 뭐지? 가격을 올리는 샥이었는데 석유 가격이 올라가서 이건 석유 가격이 떨어져서 이제 상품 가격이 감소하는 그런 식의 어떤 샥이 왔는 거죠. 이게 샥의 영향입니다. 경제의 영향이. 나중에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이 오일 샥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최근에 발생했던 이 코로나 샥이 우리나라 경제에 그리고 전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뭐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이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가지고 경제가 왜 이렇게 갑자기 좀 안 좋아졌지? 무슨 이유야?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이제 저희가 배운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이 스테빌라이제이션 팔라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경제가 어떤 그 무슨 이거는 이제 오일 샥 때문에 경제가 지금 A에서 B로 갔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경제가 지금 안 좋아졌지, 그지? 안 좋아졌는데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지금 그대로 있다가 나중에 가만히 있으면 B에 있다가 결국 다시 A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중에 한 몇 년 뒤에 우리 저기 보시는 것처럼. 자, 이제 이렇게 할 건지 클래시컬 이코노미스트들은 이게 돌아가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시컬 이코노미스트들은 돌아가는 시간이 빠르니까 내버려둬라. 경제가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지 말라고 하는 게 클래시컬 이코노미스트고, 케인지안 이코노미스트들은 A에서 B로 가게 되면 다시 A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린다. 그래서 단기에 다 굶어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뭔가 정책을 펴고 나서서 경제를 빨리 원상태로 돌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케인지안 이코노미스트들의 주장입니다. 그 케인지안 이코노미스트들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그 정책이
스테빌라이제이션 팔라시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뭐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의 이 클래시컬 이코노미스트도, 과거의 클래시컬 이코노미스트도 이 부분들을 이제 받아들여서 지금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일종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뭐 경제학자들이나 정책 담당자들이 이 정책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스테빌라이제이션 팔라시가 뭐냐 그러면 단기에 어떤 충격이 와서, 경제 충격이 와서 경제가 움직였을 때, 여기 보신 것처럼 숏런 이코노믹 플럭추에이션이 발생을 하면, 그지? 그래서 아웃풋이 감소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정책을 써서 개입해서 다시 원상태로 돌리도록, 최대한 원상태로 돌리도록 하는 정책을 스테빌라이제이션 팔라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스테빌라이제이션 팔라시의 한 예가 통화 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겠지만 정부의 재정 정책이 있습니다. 피스칼 팔라시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도 이제 여러분들 추경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피스칼 팔라시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하는 통화량 조절하는 게 통화정책. 이 주로 통화정책과 피스칼 팔라시를 가지고 이게 구성되어 있는 게 이 스테빌라이제이션 팔라시입니다. 요거를 통해서 경제가 안 좋아지면 다시 원상태로 돌리게 하려고 하는 게 스테빌라이제이션 팔라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한번 설명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요겁니다. 다시, 지금 이제 똑같죠, 그지? 이 공급 충격이 와가지고, 원래 A에 있었습니다. A에 있었는데, 서플라이 샥이 온 거지. 애드버스 서플라이 샥이 온 겁니다. 오일 샥이 터져가지고 경제가 A에서 B로 이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웃풋이 줄어든 거지. 이 나라 경제에 있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 소득이 줄어든 거니까, 아웃풋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GDP가 줄어들었다는 소득이 줄어든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하지? 했을 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서, 여기에서 지금, 이 고통을 줄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이 아웃풋 수준으로 돌아가면 되겠죠. Y2에 있는데, Y2에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면, Y바 수준으로 돌아가면 되겠죠. Y바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됩니까? 총 수요를 증가시켜주면 되잖아. 총 수요 호수는 이렇게 움직이면 되겠죠. 반대 방향으로. 그 총 수요 호수를 움직이게 하는 한 가지 정책이 뭐냐 그러면 통화 정책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통화량이 증가하면 총 수요 호수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켜서, 여기 페드라는 건 미국 중앙은행이니까 한국 같으면 한국의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게 되면, 그러면 총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총 수요가 증가해서 B에서 C로 이제 이동할 수 있겠죠. 물론 이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가격은 이제 다시 원상태가, 가격은 증가한 상태죠. 그래서 물론 가격은 증가했지만 결국은 어쨌든 아웃풋은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온 거죠. 이게 스테빌라이제이션의 한 가지 예입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을 가지고 아웃풋의 변동성을, 단기의 변동성을 뭐에 의해서 발생한, 올리샥에 의해서 발생한 단기의 변동성을 줄여주는, 이런 게 이제 스테빌라이제이션 팔라시인 거죠. 그래서 아웃풋을 스테빌라이제이션 했다, 다시 원상태로 돌렸다라고 해서 이런 정책들을 스테빌라이제이션 팔라시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통화 정책의 한 예입니다. 여러분들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 중앙은행이 뭐 했습니까?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낮추지. 한국은행도 이자율을 낮췄고 미국의 중앙은행도 이자율을 낮췄습니다. 그치? 이렇게 낮추는 정책이 결국 뭐냐 그러면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정책입니다.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한국은행에서는 뭘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까?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기본적으로 총 수요가 늘어날 거야. 총 수요가 늘어나면 다시 이 줄어들었던 아웃풋을 다시 옛날 수준으로 돌릴 수 있을 거야. 최대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목적으로 했던 정책이 통화 정책이었습니다. 한국은행 최근에 이자율을 낮춘 정책이. 정부도 마찬가지로 재정 정책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는 이게 구체적으로 그 메커니즘이 잘 안 나오는데, 제가 이제 다음 챕터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배우면 그 메커니즘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통화 정책을 사용하고 정부가 재정 정책을 사용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미쳐서 다시 안 좋아졌다가 이 B점에서 C점으로 움직이게 되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실 경제에서 이 정책이 그렇게 많이 지금 현재는 많이 작동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그 이유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제 이론을 다 배우고 난 다음에 그런 한계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이제 좀 쉬었다가 다음 내용 또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